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주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남 지역은 13명이 사망해서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산청 지역엔 기존 산불 피해가 컸던 데다 집중호우까지 내리면서 침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유진형 경남 산청군 야정마을 이장과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잇따라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먼저 유진형 이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유진형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폭염이 지금 굉장합니다. 수해 복구로 정신 없으실 텐데요. 지금 어디서 어떤 복구 작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이제 야정마을에서는 예. 수해를 입은 집들에서 흙탕물 젖은 옷가지와 네. 가구 가전제품들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재도구나 어떤 옷가지나 이런 어떤 살림살이 같은 거를 밖으로 예. 꺼내고 계시다 이거죠? 예.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업의 거의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게 꺼내시면서 이걸 과연 언제까지 하나 이런 한숨도 좀 나오시겠네요. 한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유, 지금 가족들 집안마다 이렇게 가족들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군요. 저희 가족은 해봤자 내가 와이프하고 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녀분들은 어떻게 도시로 나가셨어요? 예, 다 출가했습니다. 예. 그럼 예. 어떻게 자녀분들이 와서 좀 주말에는 돕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예, 어제 아래 왔다 갔는데 예. 또 딸이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네.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손주 보러 좀 왔다 갔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상황에 이렇게 그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참 마음이 그러시겠습니다. 예, 첫 손주인데 가고 싶지만 복구리에서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자, 산청군 야정마을 특히 침수 피해 컸습니다. 피해 현장 말 그대로 폐허란 얘기 있는데 눈에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장님? 예, 눈으로 봐서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봐야죠. 폐허예요. 예. 온 마을이 전체 폐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주민들이 모두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크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식사, 각종 생활용품의 지원이라든지 잠자리, 쉴 공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행정에서 도시락을 보내줘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지금 공동으로 얻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옛날에 거의 한 25년, 30년 전에 수해 피해 저는 경기 북부 지역으로 주로 많이 갔었는데 가보면 완전히 폐허가 되면 물도 잘 안 나와가지고 수해 지역에 물이 없어요. 또 화장실 같은 것도 불편하고 그랬던 기억 나는데 그런 거는 잘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비 오고 나서 들어온 지 전기와 물이 들어온 지가 불과 한 이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동안은 더 고생하셨겠네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장님 처음에 이제 대피령 내려졌을 때 마을회관에 방송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방송이 안 되니까 저희 말에는 젊은 친구들은 많지만 남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방송이 안 되니까 우리 동네 젊은 친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근데 이것도 또 제가 듣기로 야정마을에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대피 과정이나 복구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다치신 분이나 또 고령자분들 하도 덥고 이러니까 건강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분들은 전부 다 마을 해관에 계시고요. 예.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하우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놓으니까 농가에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하우스라 하면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딸기 하우스입니다. 딸기 하우스. 딸기가 예, 예. 산청 딸기 유명하죠, 참. 예. 그게 거기에 보면 생수도 산청에 여러 군데 그 생산지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이제 딸기 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이장님 예. 축사에 있는 가축들도 되게 예.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사육시설 예. 대부분 이제 피해 입은 데다가 폭염까지 이어져서 되게 그 가축들도 힘들 텐데 사료나 물 같은 거 공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축사 쪽에는 좀 문제가 약간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축사가 무너지고 예. 이런 거 없어요? 예, 지금은 우리 다행이군요. 동네에 뭐 한 10여 농가가 축사를 하고 한 1,000두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 중에 뭐 한 30%는 소가 떠내려가고 뭐 하우스 안에 죽은 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예. 그리고 야정마을 인근에 이제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산사태 예. 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 뭐 몇 군데 피해가 있지만 네. 뭐 삶의 천지우선이라 뭐 그것까지는 아직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뭐 인명 피해 없으시다는 거 보니까 산사태가 뭐 민가를 뭐 심각하게 덮친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 봐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건 참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이장님. 예.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 게 우선 지난 3월입니다. 그때는 예, 이제 예. 대형 산불이었어요. 불과 예. 넉 달 만에 또다시 이번에는 폭우 피해로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됐습니다. 무엇보다 예. 주민들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이 손잡고 또 주민들이 힘 합쳐서 일어나자 그런 얘기도 좀 하십니까? 많이 하죠. 좀 힘이 됩니까? 그런 얘기 나누면? 서로 이해만 사면서 살아가고 있죠. 서로 어차피 뭐 비닐 하우스는 배가 된 상태라 네. 서로 만기자식하면 서로 웃고 맙니다. 이거 그래요. 없어서. 예. 그래도 이렇게 군청에서 나오면은 이거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지원하고 다시 복원하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 합니까? 공무원들이? 예. 일단 행정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네. 예, 재정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 농가에 지원되거나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아마 차후에도 좀 대책이 마련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네.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 폭염 속에 복구 작업 아까 이제 뭐 옷가지나 가재도구 같은 거 꺼내고 계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현장 취재 많이 가봤지만 꺼내고 예. 밖에 꺼낸 거 닦고 안에 예. 복구하고 건물 무너졌으면 세우고 그러고 다시 넣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일입니까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꺼내는 예. 단계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앞으로도 저희 집에 들어가려 해도 저희 집도 짐수가 돼가지고 네. 아직까지 아마 한 달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이고 예. 고생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 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예. 이장님 보시기에 뭐 특별히 불편한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어떻게 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저기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어도 또 불편한 예. 부분이 있으실 예. 거예요. 저희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놓으니까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한숨 소리는 온 마을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숨 소리가 온 마을을 덮고 있다. 예. 그리고 정신 고통해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예.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고요. 예. 여튼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공무원들이 와 있긴 하지만 여튼 예. 또 뭐 주민들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 우리 이장님이 지난 3월 말고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면서 예. 이건 주민 입장에서 피해 지역 예. 주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를 가장 원하는지 하고 예.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은 지금 심정은 어린 아이 손이라도 네. 빌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농민들- 손이 많이 모자라다. 예. 예. 이게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농민들이 바라는 점은 네. 지금 저희
마을에 제방 쪽이 좀 4년째 지금 4번째 지금 그 한 자리에서 그 개방이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갖다가 뭐 강을 좀 넓히거나 높여주시고 제방도. 그 하루속히 뭐 제방 문제부터 좀 일단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예. 뭐 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당장 조금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방을 좀 더 높고 튼튼하게 새로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래 이거 한 군데서 4번이나는 그 뭐 제방이 터졌으니까 네. 또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부터 제방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이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 작업 마무리하고 일상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야정마을 유진형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왜 커졌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국 각지에 큰 피해 불러왔던 지난 집중호우 우리가 이제 극한호우라고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옛날엔 집중호우로 표현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저희가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개념이 보니까요, 교수님.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 혹은 1시간 강우량만 봤을 때는 72mm 이상인 강우를 일컫는다. 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쏟아붓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극한호우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거는 2023년도부터인데요. 얼마 안 됐군요. 아마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강남 일대가 침수된 그렇죠. 2022년도 이 집중호우에 그 당시에 사실 시간당 100mm 또 11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뭐 200년 빈도 뭐 400년 빈도 이런 강우가 내렸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존 호우 경보나 예경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이런 극한호우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극한호우 과연 어느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거냐 이게 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가 시간당 한 3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비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와이퍼를 이제 작동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이퍼로 이제 작동을 하는 비 이 정도보다 그래서 시야가 앞이 안 보이는 정도가 시간당 한 30m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70mm 정도라고 그러면 거의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앞에 시야가 거의 뿌옇게 안 보일 정도의 비가 오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몬다 그럼 차를 세워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조금 양적으로 이걸 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년 평균 강수량이 약 1,300mm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극한호우 70mm 정도의 개념으로 한 하루 정도만 오면 1년치의 비가 하루에 다 온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그게 것 같습니다. 확 와서 닿는데요. 예. 1년치 비가 하루에 올 정도로 그 엄청난 비가 하루에 그냥 우리가 옛날엔 양동이로 쏟아붓는다 그러는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뭐를 뭐 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런 극한호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극한호우의 근본 원인 어떤 걸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다시피 이상 기후라든지 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인데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무슨 재난만 발생하면 다 무슨 기후 탓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후라고 하는 지구의 여러 가지 상태라고 하는 것들의 이런 위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또 이런 기온이 상승하는 만큼 수증기, 고온 다습한 공기들 또 수증기도 많이 머금은 공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고기압 발달에 비해서 또 이제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이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장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가 하루 종일 오던지 혹은 또 며칠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비가 왔거든요. 좀 지리하다는 느낌은 났어도 그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충분한 기간에 사실은 넓은 면적의 비가 골고루 왔던 게 사실은 좁은 지역 한마디로 최근에는 비가 오는 이 전선 형태가 띠 형태로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도 특정한 지역만 그래서 이 띠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사실상 재난으로는 본다 보면 강도가 그만큼 더 강하게 또 그리고 한마디로 예전에는 주먹으로 때렸다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비들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그런 누아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다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집중적으로 그냥 때리는 거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피해가 측정한 지역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일순간에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근데 극한호우가 갑작스레 쏟아지면 방제 관점에서 이제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기존 방제 관점에서 대비하기에 이거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선 행정기관의 예보 시스템이라든지 대피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기존의 그런 시스템들이 문제는 없습니까?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예.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측이 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대한 부분들의 조치들도 취할 수가 있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건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실은 공격을 당하는 거랑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최근에 이런 국지성 호우라든지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일기 예보라든지 기상 예보가 사실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은 형태, 세부적인 지역 형태의 이런 이제 이 기상 상황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예보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이렇게 그리드화해서 수치 모델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그리드 모델이 한 8km에서 8km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예보가 되고요. 네네. 또 이제 국지성 호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작은 그리드 한 1.5km 내외 이 정도의 그리드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게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정밀합니다. 예, 정밀하지만 다만 또 이런 것들도 실시간성으로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예보를 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시간전 단시간에 굉장히 이 대기가 불안정성이 크니까 급변하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미리미리 예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라 대비도 어렵고 발생한 다음에 어떤 대응도 사실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야외 활동하거나 이럴 때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앱에 그 날씨 앱들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 보면 좀 맞았거든요. 언제부턴가 그게 정확성이 높아져서. 근데 언제부턴가 특히 최근에는 보면 분명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막 쏟아지고 이런 그 예측성이 확실히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극한호우하고 최근에 어떤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거나 이런 느낌이 체감이 되거든요. 자, 근데 교수님 이런 부분 또 어떻습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좀 뭐 예측하는데 한계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극한호우를 가정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매뉴얼은 좀 심하게 말하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뭐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극한호우 개념이 도입된 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재난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이 매뉴얼로 갖춰지거나 또 정비되는 데는 상당히 좀 다소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극한호우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바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면 네. 사실 매뉴얼로 뭔가 예방, 대비, 대응, 수습복구라고 하는 이런 체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면 예방이라든지 대비가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은 이미 예측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이 저질러진 상태거든요. 이미 실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예. 기존의 재난 대응 매뉴얼 상에서의 이런 대응 체계화가는 맞아 돌아가지가 않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호우라든지 또 일단 침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들이 대부분 호우주의보나 경보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극한호우 개념들이 사실 따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약간 있고요. 정비될 필요는 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극한호우가 사실 정말로 예측도 어렵고 솔직히 발생한 다음에 그럼 빨리 뭔가를 조치해야 되는데 과연 매뉴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표준화된 방법도 아직까지 좀 난망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렇게 극한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재난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되고요. 네. 극한호우가 나니까 이렇게 위험합니다. 대피가 필요하면 대피하십시오라고 알리는 정도지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가동하는 부분들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알리는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그 누락되지 않도록 알리는 부분의 전달률이 오히려 그걸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사람들 인명 피해나 그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위험한 정보를 빨리 전달을 해서 예.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각자가 좀 더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좀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도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어떤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문자를 날렸는데 정말 대부분 노인들만 사는 그런 농촌 마을들 있잖아요. 네. 그 고령층들이 그 문자 못 보고 그러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돼서라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완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교수님 그러고 자, 특히 이제 인프라 개선 측면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인프라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보세요? 앞서 인터뷰한 그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제일 급한 게 이제 제방 좀 제대로 잘 쌓아주십시오, 튼튼하게 쌓아주십시오 말씀하셨고요. 또 도심에서의 침수를 겪으신 분들은 야 물 좀 잘 빠지게 해달라, 침수 안 되게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그 배수 시설이라든지 강의 뚝이라든지 이런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기반 시설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적응성이 있는 배수 용량, 또 이를테면 또 수위가 높을 때 이런 것 막아줄 수 있는 제방들을 설치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무리 이런 시설적인 기준들을 상향한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침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이런 인프라라든지 기반 시설들을 상향해서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국의 하수관로 또 전국의 뚝이라든지 제방 이런 것들을 다 높이는 데는 당장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사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뭔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또 어렵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서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재난의 강도가 더 많은 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 인프라에서만 기대해서는 사실상 효과를 보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준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인프라로서 뭔가 방어를 해주지만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재산과 인명을 다 보호하는 것들은 어렵다면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조치,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보 혹은 또 위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빠르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각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예경보 시스템들을 좀 더 촘촘하게 또 고도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 단위의 어떤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그 지역 단위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지금 실효적인 어떤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 갖추고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도 걸리거니와 미래에 엄청난 어떤 기후 변화를 우리가 사실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하천 범람으로 인명 피해들이 잇따랐는데 우리 현재 국가 주요 강하천의 경우 100년, 200년 주기, 중소하천 50에서 80년 주기로 홍수에 견디도록 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체계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더 이런 부분들 주기를 더 상향해서 더 강한 강도의 비, 또 그래서 홍수위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상향하고 그 상향에 대비해서 이제 예를 들면 뚝이라든지 제방들을 더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후화된 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뚝이 터지거나 뭔가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침수가 일어나는 것들,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죠. 뭐 이를테면 이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또 이를테면 유수 단면이라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 단면적을 넓혀가지고 유량을 좀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런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홍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침수랑은 좀 다르게 홍수위가 상승하는 상황들, 또 그리고 홍수위가 위에서 방류를 했다면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지역이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홍수에 관련된 예경보 시스템을 시적절하게 정확한 시간에 예비적으로 발령해서 선제적인 대피라든지 조치가 가능하게끔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피해는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할 텐데요. 예경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를테면 필요하다면 홍수의 이런 여러 가지 수위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댐이라든지 지천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수위 조절들을 위한 수위 조절용 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구축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제어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우리 그 야정마을 이장님 얘기할 때도 산사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그렇다면 산사태 경보 기준이나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이런 것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나요? 예,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필요한데 사실 네.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이 요소들 취약지구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기후 상황에 대한 반영들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100년 주기로 해서 뭐 24시간 강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두 시간 만에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이러한 기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네. 취약 정도를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산사태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는 것들도 문제지만 지형을 임유로 변형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개발을 위해서 산을 깎는다든지 네네. 또 여기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설비 설치 때문에 이를테면 사면 같은 것들을 산을 일부러 깎는 이런 행위들 한마디로 산에 원래 고유한 지형의 변형을 준다면 이건 사실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자연에 적응돼 있는 지형에 부담을 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만큼 취약도가 높아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 지형의 변형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예.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영돼서 취약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런 취약 주기를 약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변화된 상황들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가변적인 어떤 이런 이 취약 지구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취약지구 선정도 5년에서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국가 방제 시스템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했고요. 자, 앞으로 재해 대응 시스템 근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예, 사실은 뭐 이전까지는 우리가 재난을 어떻게든 네. 극복하고 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강화해서 재난을 막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했다면 예. 최근 들어서 뭐 산불이라든지 또 이번 집중호우라든지 또 지금 폭염 앞으로 또 예상되는 또 한파 여러 가지 자연들은 대부분 다 극한의 개념으로 굉장히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 강도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부분들 또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의 역량들도 키워야 되겠지만 네. 이런 다양한 이런 재난들을 못 막는다면 인명 피해라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인명 안전에 관련된 위험 경보 또 선제적인 대피 중심에 대한 부분들 이미 이제 산불 이후에 선제적 대피의 중요성이라든지 체계들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면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살려서 인명 안전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런 재난 대응 시스템에 사실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잘 통제에도 따라주시고 또 여러 가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판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재난 대응 시스템 더하기 많은 국민들의 스스로의 재난 안전에 대한 역량들을 높이는 것들 이게 사실은 앞으로의 재난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든 걸 쭉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복합적으로 해나가야겠지만 역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인명 안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아울러서 국민 개개인도 스스로 안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매치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